저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들과 함께 지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조차도 내가 겪은 일을 누가 믿어줄까 망설였으니까요. 그래도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제 삶의 기록입니다. 복덩이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한 독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고 심장이 작게 떨립니다.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5해 전 어느 아침 남편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원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선 사람이 그날 밤 심장마비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비어버린 듯했고 창밖 색깔까지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형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덕분에 매달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해를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는 돈으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고 끼니를 거르고 액자 속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몸무게는 45kg까지 내려갔고 밤마다 가슴골이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묻곤 했습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밥은요? 제 목소리는 자꾸 작아졌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일조차 숨이 찼습니다. 마트에서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아 구급차에 실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그날부터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젖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쓰러지셨다면서요. 제가 매일 올 수도 없고 걱정돼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어젯밤 꿈에 어머님이 혼자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 말투에는 애틋함이 배어 있었고 그 눈물은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더 또렷하게 제안했습니다. 저희랑 함께 사시면 어때요? 좁은 아파트 대신 어머님 댁으로 저희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제가 아침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주방을 같이 쓰고 생활 리듬을 맞추고 서로의 숨소리에 익숙해져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이 먼저야. 우리가 모시자. 지난번 구급차 타셨을 때 나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어.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제 가슴도 같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이 사람 말이 맞아.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놀랄 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필요 없는 살림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부르고 가장 큰 방을 제 방으로 꾸몄습니다. 침구는 햇볕 냄새가 났고 머리맡 탁자 위에는 물컵과 약통이 가지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취향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세심했지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건강만 생각하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다짐은 따뜻했고 저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줄은요. 합가하고 맞은 첫 달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는 달큰한 밥 냄새가 났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갈치조림 해놨어요. 약도 챙겨드릴 테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어머님, 기운 차리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밥상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정성 어린 밥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작은 접시에 김치가 놓이고 따끈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녹아내렸습니다. 병원 가는 날에도 며느리는 저보다 더 부지런히 챙겼습니다. 오늘은 진료 보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끝나고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팥빙수 먹으러 가요. 맛집 알아놨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고 약 먹는 시간은 알람까지 맞춰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친딸보다 더 세심했지요. 집안일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청소기 소리, 세탁기 도는 소리, 그리고 언제나 듣던 그 목소리.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건강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은 복도 많으시다. 요즘 어디 그런 며느리가 있나. 친엄마처럼 모시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절로 펴졌고 아들은 감동한 듯 며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매일 저녁엔 셋이서 TV 앞에 둘러앉아 과일을 까먹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은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30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죠.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주머니 고향이 전라도시죠? 저도 광주 사람이에요. 택배 받으실 때 사투리 들으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저는 옥수수를 쪄서 건네주기도 하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제일 무섭게 본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남은 경계에도 가족은 무조건 믿거든요. 작년에도 여기 203동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다 털고 도망간 일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다정해 보였는지 몰라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로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단호한 목소리였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을 때 저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아침마다 정성껏 밥 차려주고 건강도 꼼꼼히 챙겨주고 보셨죠. 참 복이 많죠.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잠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꾹 참고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그 말이 어쩐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경비 아저씨의 말을 반쯤은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오래 형사 생활을 하다 보니 원래 의심이 많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들은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30해 동안 형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다가 아니니까요. 특히 돈 문제는 자식이든 며느리든 절대 전부 믿지 마세요. 그땐 고개만 끄덕였지만 곧 그 충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경비 아저씨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지난 수요일에 아드님과 병원 다녀오셨죠? 그날 낮에 어떤 낯선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빨간 옷의 여자라니요? 아저씨는 CCTV 캡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확 띄는 붉은 옷차림의 여자가 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1시간쯤 뒤에 나오더군요. 손에는 봉투가 있었고 안에는 옷가지 같은 게 비쳤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면 집에는 며느리 혼자뿐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님이 그 여자에게 봉투를 건네더군요. 안에는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백은 돼 보였어요. 게다가 그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형사로 수많은 얼굴을 봤지만 그 눈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어제도 그 여자가 다녀갔습니다. 매번 아주머니가 집에 없을 때만 왔다 갔죠.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서 나갈 땐 며느님이 건네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혹시 모르니 차량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후배들에게 알아보게 할까요? 저는 대답을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다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혹시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힌 건지. 아무래도 제 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경비실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그렇게 멀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차량 조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꼭 부탁드려요. 아저씨는 바로 어제 후배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연락이 올 겁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맡겨두었는데 갑자기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뽑아주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달째 매달 500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1,500만 원. 인출일은 모두 목요일, 며느리가 외출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요즘 통장에서 큰돈이 매달 나가던데 내가 까먹은 게 있니?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스쳤다가 이내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어머님 건강 기원하려고 유명한 절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에 쓸 제수용품도 챙기려니 생각보다 비용이 크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지요. 어머님, 사실 저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에라도 매달리게 된 거예요. 어머님 건강도 기도드리고 우리 아이도 기도드리고. 제가 정말 간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네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말끝이 떨렸습니다. 꿈에서조차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다는 그녀의 고백. 매일 밤 꿈속에서 아기가 절 보고 엄마 하고 부르는데 눈 뜨면 텅 비어 있어 너무 허망하다. 는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에게 큰 상처라는 것도요. 그래서 순간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음에도 아이 이야기에 제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 아저씨가 다시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김명숙, 나이는 55, 흔히 영삼보살이라고 불리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당이 아닙니다. 사기와 공갈 전과가 있는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3년 전 성북구에서도 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만나는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니요.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로 부유한 집 며느리들을 노립니다. 조상이 노했다, 애군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죠. 아주머니 며느님도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감으로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과연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함께하는 건지. 저녁 무렵 다시 경비 아저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절에 후원금을 보낸다고 했어요. 아버님 제사 준비도 있다면서요. 제 말을 들은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절 후원금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한 그 무당과 용문사라는 절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며느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속고 있는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눈을 감더니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세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처음엔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엔 가족까지 해치라고 시키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관리 잘하시고 건강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딱 한 달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들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두통과 현기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이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머리 아프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특별히 구한 약초 달인 물이에요. 쓰더라도 조금씩 드셔보세요. 며느리는 검은 빛의 묘한 냄새가 나는 물을 매일 내밀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타고 내려갔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시면 마실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얼굴이 창백했고 밥 한 숟갈 넘기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킨 그 검은 물이 곧 우리 목숨을 위협할 독이 될 줄은.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꿔요.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고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깨면 진짜 목에 뭔가 걸린 듯 답답해요. 걱정된 마음에 아들을 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모두 정상.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만은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약차 준비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달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그만 마시고 싶은데 마실수록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그게 바로 명현 반응이에요. 좋아지기 전에 잠깐 더 아픈 거예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건강해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말에 억지로 잔을 들었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로 향하다 갑자기 현기증이 심해 휘청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달려와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제가 아는 분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병원에서 못 보는 것도 다 보는 분이거든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묘한 만족감이 서린 시선, 마치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하자마자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옷장 깊숙한 곳 빨간 천에 쌓인 작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모양이었고 가슴에는 바늘이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적힌 종이와 제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비닐봉투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더 뒤져보니 아들과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빨간 펜으로 에게 X 표시가 그어져 있었고 머리와 가슴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랍 한쪽에는 무속 관련 책자와 이상한 부적들이 가득했지요.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황급히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서 뭐 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청소 좀 도와주려다가 어머님 제 물건들 다 보셨네요. 며느리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래? 예, 이게 다 뭐니?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은 제 친구가 맡긴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서 이런 거라도 의지하는 거래요. 제가 대신 보관해 준 것 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단호히 물었습니다. 요즘 너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드나든 것도 다 알아.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곧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친구 어머니예요. 친구가 너무 아파서 대신 물건 가져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 같으면서도 어딘가 연극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 아시잖아요. 아침마다 밥 차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진심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 의심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절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음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먼저 들었는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멋대로 방을 뒤지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애타게 손에 쥔 증거들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훈아, 하지만 내 눈으로 이 물건들을 좀 봐.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나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라잖아요. 그냥 친구 물건 보관해 준 거래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번엔 엄마가 잘못했어요.
가서 사과하세요.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그 물건들을 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다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내려오세요. 큰일입니다. 급히 경비실로 내려가자 아저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아주머니 집 팔고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아저씨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경찰 보고서, 피해자 증언들,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건을 파헤쳐 온 건지 그대로 드러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더 모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USB를 꽂아 화면을 켜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산보살이라는 무당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강남 아파트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원인 불명의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야 해 노목준이 흘려갔어요. 간신히 살아났지만 재산 8억을 잃었죠. 며느리도 잠적했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며느님, 다른 통장도 이미 만들었을 겁니다. 도장이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 아주머님 집 등기부 등본을 떼간 기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다녀갔고요. 이건 명백히 집을 처분하려는 준비예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아주머니 이미. 며느님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세뇌된 겁니다. 제 후배 말로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신처럼 믿으며 모든 걸 바칩니다. 당장 짐 싸서 떠나세요. 친척 집이든 어디든 일단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저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아들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어쩌죠 증거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늘은 노랗게 빙빙 돌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마침 잘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귀한 약재로 다렸어요. 이제 곧 아버님 기일도 다가오는데 그 전에 어머님 건강 회복하셔야죠. 아버님도 보고 계실 테니까요. 뒤돌아본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이상하게 번들거렸고 입가엔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 위에 다른 가면을 씌운 듯 오싹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며칠 뒤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엔 망설임보다 더 깊은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믿을 만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력 있는 만신입니다. 예전 사건 때도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집안을 한번 봐달라고 해보세요. 다음 날 저는 아저씨와 함께 수수한 차림의 60 넘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드나드는 무당과는 달리 인자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충 들었습니다. 집을 한번 봐드려야겠네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만신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독한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 눈빛은 매서웠고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거실 화분을 들어 올리자 붉은 천에 감싸인 인형이 나왔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고 가슴에는 바늘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생명을 노리는 저주 인형이에요. 어머님, 요즘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계속 아팠어요. 어떻게 아셨죠? 싱크대 아래 베란다 구석 천장 몰딩 사이. 그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부적과 알 수 없는 천조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7개, 모두 저주가 깃든 물건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님 심성이 곧고 하늘에서 아버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다 치우면 괜찮아질까요? 만시는 고개를 넣습니다. 아닙니다. 건드리면 저주를 건 사람이 바로 알아챕니다. 증거로 남겨두세요. 지금은 모른 척하며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피하세요. 이 집안엔 살기가 가득합니다. 따님처럼 굴던 며느리 이미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봐야 해요. 이대로라면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저는 거실 소파에 무너져 내리듯 앉아버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니.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글픔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며칠 뒤 며느리가 외출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장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 문을 열며 기사님께 다급히 말했습니다. 앞차만 따라가 주세요. 목적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기사는 잠시 제 얼굴을 살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걱정되시는 모양이군요. 택시는 서울 외곽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낡고 음산한 단독 주택 앞에서 멈춰선 며느리의 차. 대문 옆엔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신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따라붙어 몰래 집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낮은 담 너머로 마당이 훤히 보였지요. 마당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 그리고 칼을 든 무당이 요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저희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액을 거두어 주세요. 무당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음 주 큰 굿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 내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명줄을 끊어야 해.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다. 제 귀는 얼어붙었고 다리는 힘을 잃어 휘청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잖아. 약도 잘 먹이고 있지 곧 끝날 거다. 제삿날에 특별한 약을 줄 테니 먹이면 고통 없이 편히 갈 거다. 그 순간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끓여오던 그 약차. 그것이 바로 우리 목숨을 노린 독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당은 숨 고를 틈도 주지 않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내리꽂았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마귀야. 겉으론 약한 척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한 악이지. 네가 밤마다 꾸는 악몽도 가슴이 내려앉는 것도 그 늙은 여우가 내 기운을 빨아먹어서 그래. 빨리 보내야 너도 산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건가요? 무당은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미래를 봤어. 그 집에 있는 한 넌 3년 안에 죽어. 그들이 내 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써. 그들이 사라지면 그 집의 주인은 네가 돼. 돈도 집도 모두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더 많이 빼앗아 간다. 네 미래도, 네 아기도. 지금 네가 하는 일은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다. 넌 살고 싶잖아. 무당은 며느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뱃속에 원한 맺힌 아기 영혼이 운다. 시어머니가 걸어놓은 저주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못했대. 그 아이가 둘을 향해 복수를 원하고 있어. 제 아이가 복수를 원한다고요? 그래. 할머니와 아빠 때문에 세상에 오지 못했대. 그들이 사라져야 다시 너에게 올 수 있대. 너와 아이가 살 길은 하나다. 이 길뿐이야.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빌며 울었습니다. 어머님만 믿을게요. 저도 아이도 살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배신감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비 아저씨와 함께 무당에 대해 더 깊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는 순간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속인 미신에 빠져 집안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서울 주부의 극단적 선택 시도, 가짜 굿으로 5해 동안 30억을 챙긴 무당. 스크롤을 내릴수록 등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법이 또 똑같습니다. 부유한 집 며느리를 노리고 시댁 조상이 노했다는 말로 겁을 줍니다. 결국 가족을 해치게 만들죠. 그때 아저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 후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저씨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 무당이 약물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답니다. 겉으론 한약재처럼 보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래요. 그 말에 며느리가 매일 끓여오던 검은 약차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걸 제가 매일 마셨어요. 우리 아들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남은 약은 모두 보관하시고 가능한 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또 외출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영훈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저는 물 한 잔을 들이켜고 심호흡을 한 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나도 그랬어. 보기 전까지는. 정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아? 영산보살이라는 무당에게 가. 거기다 매달 5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무속인이요, 그 사람. 그런 거 안 믿어요. 저는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던 저주 인형과 부적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진 우리 사진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 37개나. 다른 분이 오셔서 다 찾아냈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런 걸? 이건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 좀 들어봐. 경비 아저씨가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물건 다 가져왔고 약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녹음 속 무당의 목소리가 뇌리를 때려박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명줄을 끊어주마.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거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 목소리예요. 아니야, 오해일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병원 검사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훈아, 이거 봐.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장마비 증세가 올 수 있다는 결과야.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다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한테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이야. 우리 재산을 노린 거지.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야. 그제야 아들의 눈빛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며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해요. 다음날 며느리가 병원에 간 사이 다시 만신이 집으로 왔습니다. 조수들을 데리고 와서는 곳곳에 숨겨진 부적과 인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꺼낼 때마다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어떤 것은 불에 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저주를 걸면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껏 버틴 게 기적이에요. 어머님 집안에 조상이 강한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 장롱 뒤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붙은 인형 목에는 붉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삿날에 쓰려고 준비한 것 같네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과 저는 부적을 건네받았습니다. 꼭 몸에 지니세요.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길일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떠나야겠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우리 그냥 도망가면 안 돼요. 뭐라고 지금 여기 있다간 죽을 수도 있어. 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그 여자는 처벌도 안 받아요. 또 다른 집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며칠만 더 버텨요. 제가 몰래 CCTV도 설치하고 무당 만나는 것도 다 찍어 넘길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나가야 해요. 저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니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만 살겠다고 도망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아빠가 남겨둔 재산까지 저렇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결정적인 장면만 잡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대요. 결국 우리는 이틀을 더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엄마,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연기 잘하셔야 해요. 눈치채면 안 돼요. 그날 밤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새벽 며느리가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와 제가 마실 물병을 꺼내더니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에 약을 타고 흔들어 섞은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숨조차 멈춘 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봤죠? 이제 끝났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며느리는 문틈으로 제 방을 엿보더니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녀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오는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 그래. 고맙구나. 물을 받아 입에 머금었지만 며느리가 등을 돌린 사이 화장실로 가서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며느리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 제삿날이잖아요. 오늘 밤에 미리 하면 안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속삭이는 게 많아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밤에 와. 확실히 끝내버리게. 네. 정말 고통 없이 가는 거죠. 숨 쉬다가 바로 멈추는 거야. 심장마비로 보일 거다. 녹음 파일을 들은 아들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증거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그 여자가 약을 건네받는 장면까지 찍자. 그럼 완벽해.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요. 경비 아저씨께 부탁하자. 멀리서 찍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우리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예고한 대로 무당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망원 렌즈 카메라로 창문 너머를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약병을 받아드는 장면, 두 손으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모두 선명히 담겼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살인미수 교사로 충분합니다. 바로 체포 가능할 겁니다. 다음 날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들과 저는 경비실로 피했고 경찰 2명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 속 그녀는 무당에게 받아온 약병을 꺼내 다시 물병에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방 안이 비어있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비타민이에요.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물로 약병을 수거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뒤틀리더니 괴성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신고했지. 그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3년 동안 늙은이 시중 들면서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이제 다 내 거야. 이 집도 돈도 전부 내 거라고 했어. 경찰이 끌고 가자 며느리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놔, 난 살아야 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어. 너희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희만 없어지면 모든 게 내 거야.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침을 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방해해? 왜 난 죽을 수 없어? 난 살아야 돼. 그 목소리는 집안 가득 메아리쳤고 저는 숨조차 멎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지켜보던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며 매일 아침 다정하게 인사해주던 그 며느리가 알고 보니 귀신 같은 괴물이었음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아들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정은이가 맞아요. 경찰차가 멀어져 간 뒤에도 그녀의 절규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 일그러진 얼굴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곧 경찰은 무당의 집으로 향했고 저와 아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현관 안에서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던 여자가 커다란 가방에 현금을 우겨넣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무슨 죄로 날 잡아가 증거 있어 살인교사, 사기 공갈 혐의입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무당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각종 약자의, 그리고 수십 명의 며느리 명단, 그중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다시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었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던 무당은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운이 좋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며느리는 이미 내 사람이야. 평생 편히 살지 못할 거야. 등골이 서늘했지만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최소 10년 동안은 세상 구경 못할 테니까.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정은과 무당 김영숙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겁니다. 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영숙이 김정은에게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산다고 세뇌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믿게 만든 거죠.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무당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구였던 겁니다. 무당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서류는 더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 집 재산 목록 보험 내역, 제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고 예상 수익 15억 분배 비율, 본인 70, 며느리 3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당은 징역 20년, 며느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거지? 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며 얼마나 놀라고 또 걱정했을까? 돌이켜보면 참 기묘했습니다. 이상한 약초를 먹고도 3달이나 버텼던 것, 우연히 만난 경비 아저씨가 끝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것, 모두 하늘이 연결해준 인연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주고 변호사 소개부터 이사하는 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은인이라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형사 출신인데 이런 일도 못 도와드리면 부끄럽잖아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 뒤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악몽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며느리의 방에 들어섰을 때 분노와 배신감 동시에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당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불쌍한 영혼.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지만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속 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평생 제 마음에 남겠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시고 저 같은 무서운 일을 겪지 마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